자, 이 시간은요, 웰리스 유전체 검사를 통해서, 아마 오늘은 주로 비만과 영양 쪽으로 좀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요. 할 수 있으면 나중에 피부, 다른 건강 관리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병원에서도 사실은 정밀의학을 되게 기치를 내세우고, 아마 저한테 오시는 많은 분들은 조금 다른 병원에서 하지 않는 유전체 검사 또는 마이크로바이옴 등등을 해요. 저희가 하는 목적은요, 사람마다 다르게 치료하자는, 다르게 관리하자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 중에서요,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영양 유전체, 자, 음식이요. 음식이 유전자를 바꾼다는 것 지난번 저희가 후성 유전체 얘기했었을 거예요. 그렇죠. 음식의 힘은요, 유전자의 구조, 유전자의 변이를 바꿀 수는 없지만 유전자의 기능이라는 것을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중요하다고 했고요. 또 한 가지, 유전자에 따라서 음식을 다르게 먹자는 게 오늘 주제인 거예요. Personalized Nutrition. 이제 DTC라고 하는 굳이 의사한테까지 오지 않아도 Direct to Customer, 직접 소비자 검사가 이제는 합법적으로 병원 바깥에서 피를 뽑을 수 없으니까 침을 통해서 타액에 섞여 있는 구강상피세포의 유전자를 통해서 하는 것들 아마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물론 저희 병원에서도 오신 김에 저희가 이 검사 서비스를 많이 해서 진료실에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중에서 오늘은 여기 다양한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웰리스 유전자 중에는 비만 유전자, 누트리션, 영양 유전자, 생활 습관, 그리고 아침형 인간 수면, 피부 유전자, 탈모 유전자 또는 뭐 항노화 등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오늘 비만과 누트리션이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 지금 70개 종 정도가 시장에 벌써 상품화되어 있으니까 유전자 검사의 장점은 뭐죠? 가격이 제일 싸요. 그 어떤 검사 70개를 한꺼번에 하는데 소변 유기산 검사보다 더 싸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가장 많은, 사실은 70개의 정보뿐만 아니라 제가 예전에도 늘 강조하지만 여기 한번 사진 잠깐 볼게요. 여기 조그만 이 기판이 실제 저희 회사에서 기계로 분석하는 거예요. 여기가 무려 24명의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조그만 구멍들이 있는데 이 조그만 구멍 하나에 70만 개의 유전자 정보를 한꺼번에 분석하는 DNA 칩이에요. 그러니까 70개 정도의 질병이 여기 어떤 형질이 아니라 여기 70만 개의 유전자 정보를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한꺼번에 하면은요, 그것이 개인 클라우딩 되면은 한번 질병 서비스를 하고 또 다시 피를 뽑아서 다시 이런 검사하는 게 아니라 70만 개 정보를 전체 올려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 만개놈 프로젝트 아마 참여하신 분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아직도 지금 모으고 있으니까 무료로 유전자 검사를 하시면은요, 여러분들의 DNA를 여러분들의 개인 클라우딩 해놓은 상태에서 저희가 추가로 저희 병원에서 즉시로 이런 웰리스 부분도 바로, 그러니까 피를 이미 뽑아놨고 DNA 다 있기 때문에 어떤 중간 비용 필요 없고, 그래서 200페이지 이상의 결과지를 내는데 비용이 한 8만 원밖에 저희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재처방이 가능한 것이 바로 유전체 검사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중에서 오늘은 제가 비만 유전자 좀 얘기할 거고요. 여러분들 다이어트는 정말 모든 여성, 남성 할 거 없이, 중년, 나이 드신 분, 어린아이 할 거 없이 현대인들은 정말 고민이고 또 숙제인데요. 어떤가요? 여러분들 경험 어때요? 비만이 여러분들의 잘못된 생활 습관, 그 중에서 많이 먹고 적게 움직이는 어떤 누가 봐도 설명되는 것 때문만일까요? 물론 그건 되게 중요해요. 당연히 많이 먹고 움직이지 않는 현대인들이 가장 중요한 다이어트, 비만의 주된 기전은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근데 주변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의 경험을 다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 돌이켜 보면은 자, 좀 억울한 사람들이 와요. 선생님, 저 물만 먹어도 살찐다고 해요. 그래서 저한테 중년 여성이 와가지고 한 60kg, 70kg 되시는 어떤 비만을 호소하시면서 오시는데 제가 이렇게 얼만큼 먹어요? 그러면 손살에 치세요. 저기 물만 먹어도 살찐다는 거예요. 설마 물만 먹어도 살찔까 했는데 제가 못 믿겠어요. 해가지고 제가 일기장을 써오세요. 먹을 때마다 기록해서 일주일 뒤에 오세요. 해서 제가 딱 보면은 제가 놀라요. 2번 놀라요. 첫 번째는 진짜 물만 먹었네. 물론 물만 먹진 않았겠지만 먹는 게 이렇게 없다니. 두 번째 놀라는 이유는요, 그런데 왜? 이거거든요. 왜 어떤 사람은 많이 먹지도 않는데, 더 얄미운 사람은 뭐죠? 주변에 꼭 있어요. 우리 유 대표님처럼 많이 먹는데 살 안 찌는 사람. 그런 사람 꼭 주변에 있어. 나는 살찌는 게 소원이겠다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정말 많이 먹는데 진짜 날씬해요. 그렇다고 뭐 많이 움직이는 것 같지도 않아요. 자, 콩 심은데 콩 나는 게 우리 인생사인데, 문제는 콩 심은데 콩 안 나고요, 팥 심은데 팥 안 나는 이 불공정한 인생 어떻게 할 것입니까? 뭐 때문입니까?
그래요. 유전자가 분명히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만 유전자라고 할 때 사람들이 공감하고 나 분명히 비만 유전자가 있는 게 틀림없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실제로 30 내지 한 60% 정도는 유전적인 요인이라고 해요. 근데 문제는요, 비만에 이르는 과정이 굉장히 많은 생화학적 반응들이 한꺼번에 들어가거든요. 여러분들 비만 왜 일어납니까? 그쵸. 단순히 먹고 움직이는 것 관점에서 봐서 그래요. 자, 먹는데 뭘 먹습니까? 탄수화물 먹고 지방 먹고 여러 가지 먹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똑같이 작용하면 얼마나 좋겠으면 그렇지 않거든요. 사람마다 탄수화물 대사와 지방 대사가 다르다는 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리고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 사람마다 비만을 일으키는 요인이 달라요. 이거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얘기니까 제가 오늘 계속 강조할 겁니다. 그리고 중추, 가짜 식탐이 있고 진짜 식탐이 있는데요. 진짜 식탐은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탄수화물이 부족해? 그러면은 그렐린 증가시켜 하면서 탄수화물 관련된 것들을 막 만들어요. 지방이 부족해? 그러면은 관련된 어떤 탄수화물은 인슐린, 이런 렙틴 이런 쪽이고요. 지방과 관련돼서는 또 생체 신호가 있어요. 우리가 아디포사이트 이런 것들을 이제 분비하면서 나의 대사를 조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진짜 식탐 말고요. 내 몸속에 꼭 생존에 필요한 거 말고 우리가 가짜 식탐이라는 게 있어요. 배고프지도 않는데 먹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저녁 시간에 분명히 저녁 먹었는데 드라마에서 그 주인공이 공유 같은 사람이 멋지게 짜장면 같은 거 먹고 있으면 어느 순간 자기 시키고 있잖아요. 그거는 생존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성분들 스트레스 받으면 밤중에 먹는 거 생존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런 어떤 식욕을 일으키는 것들이 가짜 식탐이 되어서, 즉 탄수화물 지방이 내 몸속에 모자라 이게 아니고요. 식탐을 일으키는 가짜 식탐. 그게 뭐냐면 중추신경에서 식탐을 일으키는 그 기전. 그러니까 비만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식탐과 관련해서 굉장히 다양한 어떤 단백질, 어떤 작용들이 있는데,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하면은 사람마다 다른 유전자 변이가 비만을 일으키는데 어떤 드라이브를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자 검사를 한다는 것은 단순히 질병 예측처럼 내가 어떤 유전자 검사하면은 미래를 알 수 있어.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마다 다른 이 변이를 가지고 나의 비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수천 개의 비만 유전자가 있는데 논문을 계속 뒤지고 연구를 하면 할수록 가장 많이 강조가 되는 유전자가 오늘 딱 두 가지만 여러분들 기억합시다. FTO 유전자와 MC4R이라고 하는 유전자가 있어요. 들어봤나요? 잘 못 들어봤을 건데 FTO 유전자, MC4R 유전자. 자, 무슨 얘기죠? 가장 대표적인 유전자가 FTO라는 유전자예요. UFO 아니에요. FTO예요. 근데 이것은 이야기 외우기 쉬운 게 원래 다른 이름이었는데 하도 비만 쪽에서 유전자가 많이 언급되니까 이름 자체를 바꾼 유전자인데 Fat Obesity. 그러니까 FTO, Fat Obesity라고 하는 유전자예요. 자, 이 유전자는요, 벌써 굉장히 많은 유전자 논문들이 나왔고요. 각각 다른 연구에서 일괄되게 FTO 변이가 있으면 비만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섭죠. 그래서 무려 논문이 2,000개 이상, 제가 이거 한 2년 전에 조사했으니까 지금은 거의 3,000개 정도의 논문이, 어느 기능의학과는 완전히 달라요. 유전체 의학은 메가 트렌드이기 때문에 논문이 쏟아지고 있는 건데, 그 중에 이 FTO 유전자의 변이와 관련된 논문은 3,000개 정도 가깝고요. 그 중에서 한 마커라고 하는 이 RS9939609라고 하는 하나의 글자라고 하는 유전자는 어떤 문장이고요. 글자라고 하는 이 SNP의 변이는 최소한 500개 정도가 논문이 나와서 굉장히 에비던스, 증거가 많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FTO 유전자 중에 바로 위에 있지, RS9939609라고 하는 이 SNP라고 하는 그런 하나 마커가 남들과 달라, 변이가 있어. 이럴 때는요, 그 많은 유전자 중에, 그 많은 유전자 변이 중에 딱 하나의 변이가 있을 때 무려 1.3배의 비만 위험도가 높다. 1.3배 무시하면 안 돼요. 어떤 게 1.3배만큼 증가시킬 수 있겠어요. 일관되게 유전자 변이 하나만 가지고 비만이 더 난다는 건데, 다행스럽게 한 가지, 이 유전자 변이는요, 서양 사람들, 미국 사람, 코케이시안들은요, 무려 70%나 변이가 있는 반면에 한국 사람들은 약 27%. 그러니까 동아시아 사람과 미국 사람의 체형에 어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많이 먹고 이런 거 떠나서 우리도 꽤 많이 먹잖아요. 근데 FTO 변이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어떤 인종 간의 어떤 비만을 결정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자, 또 한 가지 비만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FTO 유전자가 변이가 있으면은요, 장기간 한 20년 정도 연구한 것을 봤을 때 비만은 1.3배인데 심근경색과 뇌경색, 심혈관 질환과 뇌혈관 질환이 발생하는 비율이 거의 1.9배, 거의 2배 가까워요. 그러니까 되게 억울하겠죠.
자기 잘못도 아닌데 서양 사람들은 더 많다고 했잖아요. FTO, 서양 사람의 이런 심혈관 질환이 많잖아요. FTO의 변이가 있으면 타고날 때부터 변이가 있으면은 이런 중요한 질병도 거의 2배 가까이 발생한다. 갑자기 궁금해지죠? 여러분들의 FTO. 이렇게 되면 유전자가 뭡니까? 운명입니까?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걸 제가 좀 볼게요. 자, FTO 변이가 있으면 운동이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10명 중에 3명 안 나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근데 제가 있으면은 제가 이제 되게 많은 얘기를 많이 해주는데요. FTO 변이가 있으면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주변에요. 운동만 하면 살 빠지고, 운동 조금만 했더니 다시 살찌는 사람 있죠. 이게 바로 FTO 변이 가능성이 높아요. FTO의 변이가 없으면 운동을 해도 안 해도 큰 차이 없어요. 여러분들 음식 중에 지방 조금만 많이 먹으면 살 바로 찌고 조금만 덜 먹으면은 살 빠지는 요요 현상처럼 느끼는 사람 있죠. 이게 바로 FTO 변이가 있어요. 반대로 자, 유전자 검사가 FTO 변이가 없는 사람은요. 많이 먹거나 적게 먹거나 체지방이 비슷해요. 근데 FTO 변이가 있으면 많이 먹을수록 체지방이 증가되고 적게 먹으면 오히려 더 감소가 돼요. 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FTO 운명입니까? 아니에요. FTO 변이가 있으면 그대로 살면 그런 운명이에요. 그러나 운동하는 습관, 특별히 저지방 생활 습관이 있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FTO는 오히려 하기 나름 운명 아니에요. 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제 환자 중에 저탄고지를 하신 분이 있어요. 당연히 그게 트렌드니까 하는데 FTO는 어떤 유전자냐면요. 지방을 저장하는 유전자거든요. 자, 지방을 저장하는 제가 좀이라도 지방을 많이 먹으면 그대로 살찐다는 유전자를 가지신 분이 어떤 거? 저탄고지방을 했어요. 제 환자 중에 저탄고지를 하는데 간 수치 올라가고 중성지방 올라가서 망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 있죠. 그 사람의 의지 문제가 아니라 유전자 검사했더니 이 FTO의 변이가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행하는 다이어트도 자기한테 맞는 다이어트가 있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케이스를 보는 겁니다. 자, 말한 거에 FTO 변이가 있으면 저지방식이죠. 저탄고지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물론 한국 사람들은 변이가 없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저탄고지가 맞아요. 자, 두 번째 유전자는 식탐 유전자. 그러면 여러분들 막 이제 쫄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식탐이 많아. 근데 식탐이 항상 많은 게 아니라 스트레스 받으면 나는 먹는 걸로 푸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MC4R은 식탐이 항상 많은 사람이에요. BDNF는 Brain Derived Neuropathy Factor, 뭐죠? 우울증 관련된 유전자예요. 자, 식탐 유전자는 개걸스럽게 먹는 식사 충동을 억제하기 힘든 건 식탐이 많은 사람 보이죠? 그런 유전자, 이 경우도 10명 중에 3명밖에 안 됩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 10명 중에 6명은요, 우울증 유전자 BDNF,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으면 먹는 걸로 해석하는, 세로토닌이 저하되니까 자꾸 폭식으로 가는 그 기전을 일으키는 유전자가 BDNF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결과지를 보고서 FTO면은 저지방식이 이런 식으로 조금 커스터마이징이 된다는 얘기예요. 식탐 유전자인데 무조건 굶으라고 할 수 없는 거죠. 본성을 거스르니까 식탐을 채우되 칼로리가 되지 않는 것을 채우는 거. BDNF가 변이가 있으면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사람 억지로 굶는 게 중요한 게 더 스트레스에 더 먹게 될 거예요. 충동적으로. 그러면 살짝 달래가지고 우울증도 좀 치료해주고 다른 먹는 거 말고 그 스트레스를 다른 걸로 푸는 것을 유도해주거나 아니면 우울증 약을 주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해. 그래서요. 자, 이 짧은 게 비만 유전자만 가지고도 FTO 변이가 있냐, MC4R 변이가 있냐, BDNF 변이인지에 따라서 어프로치가 달라요. 비만 치료가 똑같은 거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나한테 맞는 비만 치료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FTO 변이가 있을 때는 일단은 위로해 주세요. 당신의 위로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내 잘못이 아니라는 타고난 체질이라는 것을 근데 그 체질이 특이한 체질이에요. 가만히 있으면은 심혈관 질환 일으키겠지만 그런데 운동을 하면 좋아요. 저지방식이 하면 좋아요. 저탄고지가 아니고 저지방식이 하면 좋아요. 그래서 스마트하게 운동하고 더 하면은 FTO는 관리가 잘 되는 유전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MC4R 식탐이니까 굶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물론 식탐 억제제를 쓰면 잘 듣겠죠. 자기는 아니라고 하지만 뭐 계속 먹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식탐을 다스리는 게 중요하고 식탐을 대체하는 게 중요한 어프로치가 중요하고 BDNF는 근본적으로 그 사람의 스트레스 우울을 강하게 그래서 부신 기능 강화시켜주고 세로토닌 처방하면서 자꾸 정면으로 식탐만 억제시킬 것이 아니라 약간 뒤로 공격해가지고 우울증과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다. 심지어 누트리션도요. FTO 변이가 있으면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저지방 말고요. L-카르니틴
엘칸이 이때 쓰는 거예요. MC4R의 변이가 있으면요, 식탐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섬유소가 풍부한 그런 파이버 중심의 식사들, BDNF면 우울증 때 도움되는 트립토판 이런 걸 좀 주면서 근본적으로 코어 문제를 다스리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자, 비만 유전자 보통 어느 회사든지 이 FTO, MC4R, BDNF는 빠지지 않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이원 다이그노믹스도 FTO, MC4R 가장 넘버 2 하면 이 유전자예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이 사람은 FTO에도 변이가 있고요, MC4R도 변이가 있어요. 이러면은 적군이 달라지는 거고요. 진투미 이 DTC에는 비만도 있고 체지방률도 있고 무슨 얘기죠? 체질량 지수는 낮은데 체지방률이 높다. 마른 비만이라는 얘기예요. 전체적인 몸무게는 낮은데 체지방률이 높은 마른 비만형일 수 있으니까 너 날씬하다고 안심하지 말고 다이어트 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두 번째가 제 전공인, 제가 누트리지노믹스 전공인데요. 짧게 그 중에 대표적인, 자, 여기 보면은 소변유기산 검사 굳이 하지 않아도 막 복잡하게 막 어떤 대사물 가지고 막 베타 1, 2, 3, 5 이렇게 하지 않아도 직접적으로 혈액 검사와 관련된 유전자 검사를 했어요. 보면 비타민 C, 비타민 D, 마그네슘, 아연, 철, 칼륨, 칼슘, 아르기닌, 패티스, 오메가3, 비타민 A, 비타민 B6, 비타민 B12, 비타민 E, K, 타이로신, 베타인, 셀레늄, 루테인, 코엔자임 Q10. 우리 기능학에서 하는 검사 다 나오죠. 그렇죠? 이 검사들을 한꺼번에 한다고 해서 돈 더 내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한꺼번에 이 칩에서 나오는 70만 개 중에 일부이기 때문에 이런 점이 이 유전체 검사의 장점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비타민 C가 높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세히 보시면 비타민 C 부족할 위험성이 높다. 데피션시 얘기예요. 비타민 B6의 부족할 위험성이 높다. 하여튼 빨간색들이 나한테 필요한 거다라고 딱히 눈에 뽀개 아주 소변유기산 검사처럼 막 이렇게 유추하는 게 아니라 거의 직관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검사예요. 자, 비타민 C를 한번 볼게요. 우리 염창환 선생님도 비타민 C 얘기 많이 하시는데 모든 사람들한테 비타민 C가 필요할까? 피 검사해보기 전까지는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비타민 C 농도를. 모든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단순히 내가 감기 자주 걸린다고 비타민 C가 필요한가? 내 몸속에 이미 잘 만들어질 수 있는 사람이 있고요. 이미 부족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자, 비타민 C와 관련된 대표적인 유전자는 SALC23A1이라고 하는 유전자예요. 뭐죠? 처음 들어보죠? 비타민 C를 흡수하고 전달하는 수용체니까 되게 중요하겠죠. 흡수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음식은 똑같이 먹어도 흡수가 안 되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전달하는 그런 어떤 버스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거기에 유전자 검사를 했더니 이런 논문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비타민 C 좀 전에 SLC23A1의 변이가 위암 환자에서 비타민 C 레벨과 관련된다. 이런 걸로 보여주는 것을 제가 근거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런 그래프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알 필요는 없지만 비타민 C의 어떤 유전자 변이에 따라서 시간 지날수록 비타민 C 흡수율이 달라지고, 그러니까 타고난 거란 거예요. 물론 비타민 C를 많이 안 먹고 적게 먹고도 중요하지만 타고난 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비타민 D, 여러분들 피검사 중에 비타민 D 가장 많이 하잖아요. 그만큼 우리에게 도움되기 때문에 비타민도 많이 먹는데, 비타민 D 검사하면은요 대부분 다 결핍이잖아요. 그쵸? 근데 그 와중에 누구는 엄청 결핍, 누구는 덜 결핍. 자, 엄청 결핍인 사람도 억울하겠지만, 아니죠. 엄청 결핍한 사람 되게 뻘쭘하죠. 근데 똑같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선택을 하겠어요. 야외에서 얼마나 노출하고 다니겠어요. 다들 꽁꽁 싸매고 마스크 쓰고 다니고 거의 실내에만 있는 사람들인데 그 와중에 누구는 비타민 D가 10도 안 돼요. 누구는 비타민 D가 억울하잖아요. 비타민 D가 햇볕 말고 뭘로 들어오겠어요? 음식 거의 들어오는 음식 없어요. 우리가 생선에 어떤 간 이런 거 그러니까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비타민 D는 거의 햇볕이 결정하는데 똑같은 햇볕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쬐고 있고 그 와중에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 실내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사람마다 비타민 D 농도가 천양 차이예요. 뭘까? 했을 때 당연히 비타민 D와 관련된 유전자가 있겠죠. 그 중에서 비타민 D와 관련돼서는 여러분들 간에서 합성하고요, 콩팥에서 합성해서 최종적으로 몸의 장기에 들어가는데 비타민 D가 간에서 신장으로 넘어갈 때 필요한 유전자 CYP2A, 간에서 대사가 되는 핵심적인 그런 대사가 있고요. 비타민 D가 최종적으로 1,25 비타민 D 활성화된 비타민 D가 돼가지고 장기, 그러니까 해서 뼈로 간다든지 피부로 간다든지 이런 어떤 심장으로 간다든지 할 때 수송하는 그런 어떤 수송체가 있겠죠. 거기에 되는 것이 GC라고 하는 유전자예요.
그러니까 이 두 유전자 검사를 해서 여기서 나한테 비타민 D가 결핍된 건지를 보는 그런 게임인데 근거는요 논문이에요. 그 중에서 유전자 전장 분석이라고 해서 전체 유전자를 다 분석해서 비타민 D 결핍인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가 나는 대표적인 유전자가 뭐냐 하고 하는 어떤 쌍끌이 어선식으로 고기를 잡는 저인망식으로 전장 유전체 분석이라고 해요. 여기서 통과된 것들이 몇 개 안 돼요. 10의 마이너스 뭐 6승이라고 하는 아주 그 컷 포인트를 되게 높게 잡아서 핵심적인 마커를 찾는 방식이 GIAS라고 하는데 여기서 나왔던 유전자를 가지고 상품만 구성된 것들이 한국에서 나오는 DTC라고 보시면 돼요. 지방산 오메가3 말한 거예요. 오메가3 다 좋죠. 물어보면 한테 다 먹는다 그래요. 근데 안 먹는 사람도 있고 먹어도 잘 모르겠다는 사람, 그 중에서 특별히 콜레스테롤과 관련된 중성지방과 관련된 이슈 때문에 먹는데 잘 모르겠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중성지방 높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낮은데 뭘로 설명하시겠어요? 물론 먹는 것도 설명할 수 있지만 술도 설명할 수 있지만 그냥 똑같은데 나는 콜레스테롤 수치 높아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 많이 억울하신 분도 많잖아요. 40대 초반 30대밖에 안 됐는데 날씬한데 콜레스테롤 높은 거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유전자예요. 그 중에서 지방산 관련해서 좀 볼게요. 그 중에서 페리 애시드 디세츄레이저 좀 어려운 얘기했습니다. FADS라는 유전자는 굉장히 유명한 유전자인데요. 이 유전자의 변이가 있으면 억울하게도 오메가3가 안 만들어져요. 오메가6도 안 만들어져요. 그쵸? 여러분들 힘들게 비싸게 소변유기산 검사 그런 비싼 그 오메가3 유전자 여기 대사물 검사 안 하더라도 그냥 알 수 있는 거. 제 연구소가 이거였어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보스턴의 텁스의 그 PhD 그 호수의 오드바스 바로 이거 했던 분이에요. 사람마다 오메가3가 다르다는 거예요. 유전적으로. 바로 이 유전자. 오메가3를 합성하는 이 유전자에 결핍이 있거나 아닌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근데 단순히 오메가3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메가6의 피검사 농도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요. 중성지방 수치, HDL 좋은 콜레스테롤, 총 콜레스테롤, 혈당까지 결정을 해요. 나아가서 심근경색이나 뇌경색 같은 궁극적으로 콜레스테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까지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전자의 변이가 있으면 피검사 하나마나 오메가3가 부족할 것이니까 먹으셔야 돼요. 그것도 좋은 오메가3를 먹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유전자 검사를 설명했고 다 하려면 끝이 없으니까 참고하시고 혹시 주변에 DTC 하시는 곳에서 한번 해보시던지 아니면 저희 병원 오셨을 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운동 유전자도 있고요. 운동 유전자 넘어갈게요. 생활습관 여러분 하나만 더 얘기합시다. 알코올. 제가 이거 유전자가 왜 중요한지 말씀드릴게요. 자, 유영아 대표님 술 잘 드세요? 술을 하나도 못해요. 저도 그래요. 잘할 것 같은지 모르겠지만 저는 못할 것 같죠? 전 못해요. 얼굴 빨개지는 사람 되게 술 못하는데 10명 중에 3명은요 이 알코올 대사가 안 돼요.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사람 한 10명과 술 같이 마시면 그 중에 3명 정도는 술을 못하는데 종교 때문 아니에요. 신앙적인 신념과 관계없어요. 크리스찬이라고 술 못 마시는 건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아버지도 술 마시고 저도 못 마시고 제 아들도 못 마시는 것 같아요. 대학생인데 지금. 그렇더라고요.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다행이다 싶어요. 근데 알코올 대사와 관련된 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고 교육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타고난 거예요. 여러분들 인정하죠? 인정. 알코올 대사 중에 핵심적인 게 우리 몸속에서 아세트 알데하이드라는 것을 거쳐서 아세테이트로 거쳐서 그것이 이제 분해가 되는데요. 이 중에 아세트알데히드가 나쁜 중간 대사물이에요. 이게 증가가 되면 얼굴이 빨개지는 알코올 플러싱, 안면 홍조가 생기는 건데 거기서 미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알코올과 관련된 암이 더 발생을 해요. 독소가 배출 안 되니까요. 근데 왜 안 됩니까? 아세트알데하이드에서 아세테이트로 넘어가는 이 단계가 ALDH라고 하는 유전자가 있는데, 그 효소가 있는데 그것이 유전적인 변이에 따라서 기능이 결정이 돼요. 아시아 사람, 극동아시아, 한국, 일본, 중국에는 30%나 변이가 있고요. 거꾸로 여기는 서양 사람들은 변이가 거의 없어서 아시아 사람들만 이런 게 있다고 해서 이것을 얼굴 빨개지는 현상을 아시안 플러싱이라는 표현, 안면 홍조인데 아시아 홍조라고 별명이 붙일 정도로. 그러니까 의외로 한국 사람들이 술을 못 마시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서양 사람들보다는. 대신 우리는 아주 많이 마시는 건데 서양 사람들은 거의 모두가 잘 적당히 마시는 건데 이것을 검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ADH 유전자, ALDH 유전자, 이 술과 관련된 대사를 따라가면서 그중에 특별히 ALDH 유전자가 있으면은 그 사람은 술을 못 마셔요. 근데 문제는 제 환자 중에요.
한 50대 중반의 사장님이신데 자기가 병력을 얘기하다가 자기가 후두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조기에 발견돼서 수술했다. 근데 유전자 검사 제가 상담하다 보니까 이 ALDH 유전자의 변이가 있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사장님 술 잘 못 마시죠? 그랬더니 잘 술 못 마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큰일 났네. 술 마시는 것 때문에 모든 사람이 후두암이 생기는 것은 아닌데 이 유전자 변이가 있으면 후두암과 식도암이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사장님 바로 보니까 그런 케이스네. 그랬더니 자기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술을 마신다는 거예요. 예, 사장이기 때문에 회식 자리에서 회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술을 못 마심에도 불구하고 암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걸렸는지를 모르고 술이 독인 것인지 모르고 계속 마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얼굴 빨개지는 사람은 안 마셔야 돼요. 대사가 안 돼요. 자, 유전자 검사를 하면은 알코올 대사가 있는데 그것만 있지 않아요. 의존성이 나와요. 자,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대사가 안 되니까요. 대사가 안 되니까 술을 못 마시고 의존성도 없으니까 술을 안 마시겠죠. 어떤 사람은 대사가 높아요. 의존성 높아요. 어떻게요? 말술이겠죠. 매일 마시겠죠. 알코올 중독이 돼요. 대사는 될지 몰라도 알코올과 관련된 다양한 기억력, 손떨림, 알코올 중독, 간수치 올라가는 것들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정책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알코올 대사가 있는 분들은 또 의존성이 있는 분들은 그런 쪽에 도파민 관련된 유전자고요. 심지어 여기는 와인 선호도까지 나와요. 유전자 검사를 하면은 여러분들의 미각이라고 하는 것도 다 유전자와 관련된 거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와인을 고르는 기준 중에 풀바디인지 라이트한 건지, 즉 알코올 분해와 관련된 유전자, 음식 가운데 유전이 신 거 못 마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포도주에서 나온 것들, 그런 와인들은 내놓으면 시큼해하고 싫어한단 말이에요. 미각 유전자, 산도를 느끼는, 애시디티를 느끼는 유전자. 탄닌이라고 해서 떨떠름한 거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향미, 과일향 싫어하고 담백한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요. 스윗, 단 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단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즉, 내 와인을 결정하는 거는 멋진 비싼 와인이 아니라 나한테 맞는 와인인데 따분 다음에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유전적인 어떤 특성을 알면은 내가 굳이 이렇게 대먹고 와인 시음하지 않더라도 탄닌이 어떤지, 풀바디가 어떤지 이런 거 보면서 고를 수 있는 거예요. 맞춤 와인 서비스. 그런 얘기. 그런 시대가 이제 훅 왔다는 거예요. 비용도 별로 안 비싸요. 그렇죠? 자, 커피 저 같은 경우는 밤에 커피 안 마시거든요. 여러분 중에 커피를 일찍 마시는 사람이 있고 밤 늦게까지 마시는 사람이, 물처럼 마시는 사람이 있고 한 잔만 마셔도 벌렁벌렁 거리는 사람은 커피와 관련된 대사물들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